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지난해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사이에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 밥상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환경 농업이 주춤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강용 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 위원장님 이력을 보면 항상 첫 번째가 학사농장 대표 농부이시더군요. 예. 그래서 농부임을 이런 강조하는 모습에서 하여튼 농부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농부가 되셨나요? 저는 뭐 시골에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농업을 좀 더 배워서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농업도 괜찮은 산업이 아니겠는가. 뭐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된 단어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꿈이 농부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린 시절 그 농부의 꿈을 이루신 건데요. 그런데 현실과 꿈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농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럼 무엇이었나요? 이제 꿈은 농부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확정을 지어놨는데 막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 체험의 그런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체계적으로 알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적 농업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만 살다가 어떤 생활적 농업이라는 걸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 괴리감 이런 뭐 어떤 지식의 부족, 지식의 어떤 얻을 수 있는 창구의 부족 그때는 또 뭐 사실 하이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친환경 농업에 아주 최일선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실 집에서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해서 농사를 처음 지을 때 고향에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네.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객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돈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사실 무슨 막 그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았죠. 할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뭐 친환경 농업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농약을 살 돈도 없었고 그 뭐 완전히 원시시대의 식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아픈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저희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런 분들을 몇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농법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깨달아서 그때부터 더 이제 누구보다도 유기농과 친환경의 어떤 신봉자라 그래야 될까요? 일찍 했으니까 개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아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하여튼 그 어린 시절의 꿈과 또 이런 친환경 농업을 이제 하게 된 뭐 하여튼 농약이 없어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게 그 신봉자가 친환경 농업에 되기까지, 그리고 현재는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7월이니까 한 2년여 좀 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친환경 자조금의 출범 배경과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는 테두리에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법률이라는 울타리를 만든 게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라고 일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은 거의 민간 수준에 아직도 그냥 조그만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각자의 방식대로 친환경 농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농부들이. 물론 그때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디엔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어떤 규정이 필요했고, 그것이 1997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처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육성을 하면서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법의 어떤 허점, 또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하게 이렇게 표현됨으로 해서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서 친환경 농업이 피해를 보거나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의 중심이 저는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염원들이 모아져서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처음에 출범할 때는 4만 3천 명의 농부들, 친환경 농업인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117개 농협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확실하게 목표를 정한 게 뭐냐면, 친환경 자조금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도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가 농업인이니까 농업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을 좀 키우자. 어쨌든 친환경 농업인들의 자조금의 첫 번째 역할은 솔직히 친환경 농업인들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을 먼저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기존에 또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리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가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주체, 소비자, 그 다음에 중간 소비 주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영양사, 이런 분들에게 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해가지고 6개월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첫 해 16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4위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친환경 자조금 평가에서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고 점수로는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농가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게 거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조금을 모으려면 물론 정부도 일정 부분 되지만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여튼 돈을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부담을 느끼실 텐데, 이 농가들의 어떤 이해 인식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요? 사실 뭐 4만 3천 명의 농가들이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또 이제 저부터도 농업인으로서 사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무언가를 했는지보다는 사실은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농부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내고 싶어하는, 낼 수 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더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자조금이 출범하기 이전과 자조금이 출범하기 이후로 저는 나눠봤어요. 그래서 자조금이 출범을 했을 때, 저도 위원장으로서 어디 가서 이제 자조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우리가 출범해서 이만큼 왔지만 요렇게라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큰 걸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자조금 내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보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직불금을 정부와 협의해서 직불금을 친환경 노후 직불금을 인상을 하고 또 6.22 같은 경우 3년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속 직불금으로 해서 3년을 계속 직불금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뭐 친환경 공공 비축미 제도라든지 또 인증의 어떤 뭐 문제에서 일정한 과정, 그러니까 인증이 당장 뭐 문제가 생기면 앞뒤 없이 사실은 전에는 무조건 농민만 피해를 봤거든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두 번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자조금을 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많이 이제 인식들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맨 처음에 자조금을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굉장히 심한 분인데 진주에 계신 분인데요. 방울노마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무국에 전화가 와서 그냥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표현 정도로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하면서 자조금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대화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자조금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전남의 시군에서 전남이 우리나라 친환경의 이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시군을 제가 이렇게 자조금 그 강의를 좀 다녔었는데 그때 한 2개 군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또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농민들이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겠다. 이제 시작할 때는 다 어려운데 또 그런 농민들의 박수에 힘입어서 그럴 때 또 많은 용기가 나니까 그렇게 점점 더 이해를 해가고 있고 또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또 연평균 한 얼마씩 이게 자조금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뭐 친환경 농업 연구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든 소비 촉진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자조금은 일단 그 농과 밭, 그 다음에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이 4가지의 경우로 나눠 가지고요. 그 제곱미터당 3원, 4원, 4원, 5원 이렇게 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농약 쌀을 기준으로 해서 1헥타를 하면 약 한 29,700원 정도고요. 최고 이제 면적의 기준도 있는데 뭐 면적이 많다고 그래서 전체 면적을 다 적용해서 무슨 몇백만 원 이렇게 내면 부담되니까 면적을 적용을 해서 최고 많이 내신 분들이 약 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거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거출을 하면 약 한 정부 보조까지 합해가지고 50대 5대 50 하면은 약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거출률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거출률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표는 31억인데요. 실제 제 마음속에 제 목표는 한 37억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 예, 네.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또 이런 그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은 97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 네. 또 그 이후에 2001년에 도입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와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증 마크, 요새 인증 마크가 하도 많아서요.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를 확인한 분에게는 뭐 친숙하겠지만 정확히 아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인증 제도 또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은 또 구분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 농산물은 일단 과거에는 2016년 전에는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재배, 두 번째는 무농약 재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농약 재배인데요.
2016년도에 전농약 재배가 폐지돼서 지금은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두 가지만 친환경 농산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재배는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이야기하고요. 무농약 재배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화학비료는 3분의 1, 무농약인 기준치의 경우에. 3분의 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농업인 중에 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고 또 전체 우리 농경재 면적에서 차지하는 뭐 친환경 면적이라 그럴까요? 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이 162만 1000헥타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친환경 면적은 약 8만 헥타, 4.9% 정도 됩니다. 면적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농가 중에 약 한 5.7% 정도, 59,423명이 2017년 현재 친환경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유기농업은 더 어렵고 또 무농약도 일반 관행보다 하여튼 농약은 아예 안 치고 일반 화학비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하고 이런 것도 다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환경 농업 또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또 왜 이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친환경 농업이 왜 필요한지는 사실은 숫자에 대한 분석보다는 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본능을 좀 먼저 들고 싶어요. 누구한테든지 농약을 한 거 먹고 싶으세요? 안 한 거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마 99.99%는 전부 뭐 당연히 농약 안 한 거 먹고 싶은 거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저는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뭐 어떤 농약이 됐든 어떤 뭐 살충제가 됐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모기 한 가지도 그걸 스스로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농약 안 한 걸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왜 사람들이 아프면 좀 중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기농 채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학습 효과일까? 아니면 사람의 몸이 찾아서일까? 예전에는 3, 4월이 되면 유기농뿐만이 아니라 채소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몸이 녹색 채소를 찾는 시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3, 4월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 8월에 이제 휴가철이 예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이것은 사람이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그리고 항생제 사용량이 1위입니다. 우리 네덜란드의 2위, 농약 사용량 2위인 네덜란드의 130%를 우리가 농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사용량은 미국이 3위인데 미국의 3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꼭 제로, 0, 모든 화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걸 줄여야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 농업을 제가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여튼 어떤 나름대로 각자 철학을 갖고 계신데 특히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는 대학 졸업 후에 이렇게 학사농장이라는 직접 농장도 운영하고 또 현재도 운영하시면서 이런 걸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럼 강 위원장님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철학은 뭐라고 정리가 될까요? 저는 뭐 철학이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대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무조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친환경 농산물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이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무슨 돈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상품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 모두의 상품이 되고 모두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하여튼 친환경 농업은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이 생태나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농법이면 분명한데요. 특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증가 추세인데 유독 우리 국내에서의 친환경 농업이 오히려 이렇게 감소 추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정도 감소 추세인가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가 사실은 16년도보다 약 한 7.2%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가 1조 3,600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이가 시장 규모는 줄었지만 인증 면적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0.8% 정도 늘어났는데요. 세계적으로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좋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입 유기농은 늘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년 이렇게 보면 이제 이상 기온이라는 게 더 이상 이상 기온이 아닐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폭설까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온에 대한 대처를, 특히 일반 농법보다, 유기농법 같은 경우는 일반 농법보다 훨씬 기온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돼서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이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친환경 농업은 사실은 굉장히 큰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농약도 과학이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100%, 그러니까 안전성 100% 것을 자꾸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계속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마치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율이 좀 떨어지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상기온에 친환경이 대처할 수 있는 조금 더 발전적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종류를 늘려가면,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약간 침체되고 약간 소비 감소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또 주변에서 이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농업 생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과거와 달리 이 어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어떤 가격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또 생산비도 좀 저들고, 또 아까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한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더 받아야 이게 소득도 유지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친환경 농법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실 텐데, 이런 거와 같은 데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을 사실 생산비 때문에도 그렇고 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높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꾸준하게 첫 번째는 농가 스스로, 또 친환경 농업계 스스로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공을 좀 넉넉히 인정을 해서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러나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조금 더 최소한 우리가 유럽 정도만이라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직불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가들의 실질 소득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면 농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 더 큰 문제는 하여튼 이렇게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좀 이렇게 정체되는 상태임에 반해 최근에 그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산이나 이런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유기식품 그 수입 금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입산 친환경 농식품들이 우리 식탁을 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떤 건가요?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출하량을 보면요, 약 49만 6천 톤이고 수입은 물론 이제 수입은 농산물의 원료까지 이렇게 환산된 게 아니고 가구식품의 양으로 이렇게 환산한 건데요, 약 4만 6천 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년 수입 유기농의 수입량이 약 10%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참 늘어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수입하는 항목별로 정확히 분석을 하면 그걸 우리가 대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이제 품목별로 보면 거기 첫 번째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8,616톤인데요. 사실 뭐 국내에서도 요즘에 제주도에서부터 바나나 재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뭐 수입 농산물의 가격과 경쟁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바나나가 이렇게 많이 소비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에서 유기농으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수익과의 차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기호가 늘어나서 나중에 수입 바나나를 대체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동안에 그 수입 바나나가 시장을 넓혀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건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2위가 갈색 설탕입니다. 유기농 설탕. 설탕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설탕은 꼭 뭐 유기농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갈색 설탕이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설탕은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건데요. 세 번째가 밀입니다. 4,800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밀을 수입하는 게 2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엊그제도 국내산 밀 재고량 때문에 그 청와대 앞에서 그 힘든 일들을 정말 그 울부짖으면서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슬픈 모습을 했던 그 밀의 양이 18,000톤입니다. 그 유기농 밀 아니 수입. 일반 국내산 밀이요. 예. 200만 톤을 수입하는데 18,000톤의 국내산 재고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좀 진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더 육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유기농 밀하고 이미지가 가까운 게 사실은 국내산 밀이고 국내산 밀을 좀 어렵지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저는 4,800톤의 이런 밀도 물론 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따져야 되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네 번째가 과채 가공품입니다. 과채 가공품이 4,300톤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뭐 유기농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입된 것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해오는 과채 가공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기보다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면 뭐 안 늘어나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길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현재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도 정체고 또 감소 추세이고 또 유기식품 같은 이런 수입산들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은 그럼 우리나라의 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돌파구가 무엇이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이 농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응답자의 한 40%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을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농업의 생산 기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힘든 게 저도 올해 고추를 심었다가 절반 정도가 진딧물에 피해를 입어서 절반 정도로 그냥 갈아엎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사실은 병해충입니다. 병해충 중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게 해충인데요. 이런 병해충에 대한 방제 기술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집대성을 해서 실제로 농가가 어떤 병, 어떤 해충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수십 가지 어떤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 방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자조금의 사업계획으로 또 농가들이 개별로 이렇게 보면 개별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뭔가 특별하게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딧물, 아마 여기 응답하신 분들 중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병과 해충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해충을 꼽을 거고 그 해충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아마 진딧물을 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딧물에 대해서 전국에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재들에 대한 진딧물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러면 실제로 각 품목마다 진딧물이 발생 예방은 어떻게 하고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전체를 모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실행적 방법에 대한 세미나라고 하긴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기농 하면 풀과의 전쟁인데 사실은 멀칭이라는 거, 풀이 나지 않게 그 비닐로 이렇게 멀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친환경 농업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딱히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물학적으로 정말 천연으로 하는 어떤 멀칭 기술, 요즘에는 스프레이 방식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농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조금의 사업들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좀 손쉽게 해결해 주는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로 뽑힌 거군요. 그 다음은 하여튼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소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친환경 농가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좀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제가 자조금 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민들께서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 친환경 농업인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생산 단지를 물론 개별로 해서 우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규모화라 그래서 자본주의적 그냥 기업적 규모화가 아니고, 우리가 1000평 농사 짓는 것과 10,000평 농사 짓는 것은 생산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맞는 합리적 규모화라든지 그래서 협동조합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생산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화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원료의 시장이건 상품의 시장이건 시장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하고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쌀이 이제 주로 그렇게 단지화가 돼 있는데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규모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라는 게 꼭 국가가 뭘 해줘야 된다가 아니고 생산자가 그렇게 잘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인정을 하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거짓 정보라든가 허위 정보라든가 과대 정보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의 신뢰성이 친환경 농업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지만, 정부가 해줘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뭐 직불금을 늘리고 뭘 하고 해봤자 저는 그 농민들한테 그냥 도움이 크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한 의지, 이걸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적으로 직불금이나 또 농자재의 개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이 돈이 투입되는 것을 정부가 사전적으로 개발을 해서 투입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생산비가 절감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공익적 효과에 따른 어떤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서 직불금을 향상을 시켜 나가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뒤에는 오히려 친환경 농가들이 직불금을 우리 줄여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자 주체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자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또 뒤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공익적 가치 얘기를 하셨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단지 그냥 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의 생산비 보전 측면이 아니라 국토의 어떤 환경이나 생태를 보전하는 이런 큰 어떤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것과 연관해서 이런 공익경 직불제, 특히 또 뭐 직불제라는 용어가 좀 뭔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직불제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뭐 환경 장려금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무엇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 확대가, 또 소비 자체가 증가해줘야 친환경 농업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그 대안이나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을 창조하자, 그 다음에 시장을 확대하자입니다. 시장을 창조하자는 건 뭐냐면, 사실 유통업체에 어떤 뭐 A라는 농가가 납품하다가 B라는 농가가 가면 이것은 시장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자조금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시장을 확대하는 거, 또 시장을 창조하는 거, 새롭게 없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자. 예를 들어서 군대에 뭐 쌀을, 친환경 쌀을 통해서 군대급식이라든지, 또 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이 군대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친환경 급식도 아마 내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도, 처음에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학교급식 차액을 전라남도에서 처음 이렇게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에 이렇게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었고, 잠시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학교급식이라는 그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이 다시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 시장을 창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좀 확대하는 거.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 친환경 유통업체도 있지만, 친환경을 별로 신경 쓰거나 유통을 하지 않는 또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확대하자 해가지고 홈쇼핑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귤 같은 게 있어요. 상하고 리스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공영홈쇼핑하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처음 했을 때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판매가 돼가지고, 공영 홈쇼핑에서 또 다른 홈쇼핑에서는 그전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친환경 귤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의 가장 큰 시장은 미래에서는 저는 수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된 것의 가격 경쟁을 보면 뭐 우리 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의 친환경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중국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체계적으로 수출 시장을 보고 육성을 해 나가면 머지않아 몇 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가 친환경으로 하고 전체의 식품이 친환경으로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농업 생산은 친환경 농업을 해서 이게 수출까지 가능하다, 이런 아주 큰 야망찬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최근에 이 친환경 농업과 함께 해온 이 인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갭이라 GAP라 그러죠. 뭐 이런 인증제도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소비자들이 볼 때 정확히 구별도 잘 못하고, 또 이것들이 실제로 그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농가보다도 더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증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인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GAP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께서 GAP와 친환경을 너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GAP가 무농약보다 더 안전하다. 물론 이제 안전의 개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약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국가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20년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서 가겠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GAP와 이렇게 친환경 인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져 버리면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지만 그걸 보는 생산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친환경을 해야 돼? 이런 항의,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장관님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바꿔주기로 했는데 또 이제 장관이 바뀌셔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친환경 제도는 현실을 좀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밭에, 수많은 논밭에 농약과 화학비를 뿌려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근데 이제 뭐 현행 법으로 봤을 때 3년이니까 3년간 농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양 속에가 100% 제로 0.0000 ppm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유기 인증을 받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토양이 교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또 퇴비라든지 이 검출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무조건 농가한테 과연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농약이 0.00001%만 나와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자존심까지 뭉개지는, 그렇게 매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인증은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음에 의도하는 게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결과 중심의 그런 인증이 됐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농업인들이 힘들어했고, 또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어쩐다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가장 이렇게 원하는 것은 과정 중심이죠.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 좀 더 나아졌고, 물론 이제 뭐 아주 열악한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중금속 덩어리 땅에서 생산한 것을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야 되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가들이 원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인증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천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또 한 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증제도에 매달릴 것만이 아니라
아예 친환경 농업 방향의 자체를 국내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또 한 단계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어떤 공익적 차원의 환경이나 뭐 생태 보존과 관련 이런 쪽으로 또 한 단계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 그 유기농업이라는 게 농약을 규제하고 화학비료를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자연과 생태를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물려주자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물론 그것을 조금 더 깨끗하게 발전시켜서 물려주자는 거죠. 원래의 유기농 친환경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게 지금의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친환경을 육성을 해오면서 이제 재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폼의 유기농 3.0, 과거의 인증 중심에서 이제 재방향, 환경과 생태, 그리고 그 환경과 생태를 찾으면 인간은 거기에서 당연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도 이제 시범 사업이겠지만 그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농업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친환경에도 더 확대시키고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진국들에서는 이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 혹은 또 공익적 가치, 또 국민들의 삶에도 기여하는, 단지 먹거리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런 또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그 위치도 되게 높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또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농업도 함께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까요?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사실 정부도 원망하고 또 여러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서운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또 누군가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선배들께서 노력을 해서 친환경 농업이 이만큼 왔듯이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또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2배, 3배의 친환경 세상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조금 관리위원장으로서 뭐 아직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루하루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참고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현직 농부로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제일 대답하기 곤란한 게, 가끔 소비자들께서 농민들이 밤에 몰래 약통 지고 나가서 농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실제로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하도 좀 어이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농민들 중에 그렇게 양심불량한 사람이 없으니까, 과거에 솔직히 일부 욕심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잘못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계 자체적인 자정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농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믿고 좀 더 신뢰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서 같이 고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정부 또 우리 농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우리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이나 또 과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9년 친환경 농업 직불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 12.5% 대폭 삭감되어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직불금 예산이 늘어나자 재정당국이 편성 단계부터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체 상체에 빠진 친환경 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하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장기적인 비전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우리 농가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소비자들의 손길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